안녕하십니까. 행정학 기본 강의 제39강을 시작하겠습니다. 행정학 기본 강의는 1% 행정학을 교재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39강의 주제는요, 교재 제5편 제3장 공직의 분류가 되겠습니다. 교재를 함께 보시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직의 분류는요, 공무원들이 있는 이 피라미드 계층제 조직을요, 일정한 사람들이 들어가 채워지는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일정하게 수직적 또 수평적으로 이렇게 어떤 부서 단위라든가 어떤 직무 단위 이런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나누는 거예요. 이것을 공직의 분류라고 하는데, 그래야지 관리가 가능해지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이 공직의 분류가 크게 우선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국가공무원은 이제 국가공무원법에 의하고요. 그리고 이제 정부조직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지방공무원은 이제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하고 각종 이제 조례에 근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우리나라 같이 이제 지방자치제가 발달되지 않은 나라에서는 이 지방공무원하고 국가공무원하고 사실상의 차이가 거의 없어요. 우리 전통적으로 이제 국가공무원이 지방공무원보다 약간 위다 이런 관념적인 차이 이렇게 외에는 사실상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수를 지급하는 운영 보수 주체 면에서 국가공무원은 이제 중앙정부가 하고요. 그다음에 지방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하는데,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지금같이 교부세라든가 보조금으로 해가지고 대거 이제 재정 지원을 지고요. 그다음에 지방재정 자립도가 평균적으로 지금 굉장히 50%대로 이렇게 낮은 이런 상황에서는 별로 이렇게 재정의 주체로서, 즉 보수 급여의 지급의 주체로서의 차이도 별 의미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 직급에 있어서도 1급에서부터 9급까지 획일적으로 나누는 면에서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직군, 직렬, 직류라는 것도 거의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국가공무원하고 지방공무원의 차이는 그렇게 본질적인 차이는 없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시 이제 우리나라 국가공무원을 보시면요, 국가공무원은 경력직하고 특수경력직으로 나눕니다. 경력직과 특수경력직으로 나누는 기본 아이디어는 이제 직업공무원제를 얼만큼 적용하느냐 하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경력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제 직업공무원제를 적용하고 특수경력직은 적용하지 않는, 그래서 신분보장이 어느 정도 되느냐 안 되느냐가 이제 핵심적인 차이점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력직 공무원은 크게 일반직, 특정직, 기능직 이렇게 나누고요. 그 다음에 특수경력직은 정무직, 별정직, 계약직, 고용직 이렇게 나누는데요. 사실상 이 구분 기준이 상당히 좀 애매모호한 것이 우선 현재 우리나라 국가공무원의 분류 기준상의 문제입니다. 사실상 일반직 공무원들 중에 또 상당수가 또 일부분이 별정직 계약직 공무원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점차 이제 계약직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 지금 최근에 기능직과 계약직 공무원을 공식적으로 폐지하고 시간제 공무원이라 그래가지고 융통성 있게 이렇게 근무 시간을 정해서 이렇게 임용하는 그런 공무원 제도를 확대하는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정규직화돼 있던, 그리고 그 근무 시간을 일일 8시간, 그다음에 주 40시간 이렇게, 그다음에 월 며칠 이렇게 그 풀타임으로 근무하는 이런 체제에서 점점 이렇게 융통성이 있는 이런 체제로 전환을 해 나간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우리나라 그 공직 분류의 특징은요, 우선 그 일반직 공무원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일반직 공무원 안에서도 이 행정직군이 다수고요. 이 행정직군하고 기술직군을 비교를 하면 대략 약 8대2 정도의 비율로 행정직군이 우수합니다. 그래서 우월합니다. 그래서 그 사실상 그 공직 내부에서 이 기술직의 소외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상태이고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뭐 그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대표 관료제에서 이공계 출신자들을 공직 임용을 확대하고 우대하겠다라고 하는데, 사실상 이런 그 일반직 중심의, 그리고 그다음에 행정직군의 우월적인 시스템 하에서는 사실상 이공계 출신자들이 공직에 진출하는 것이 한계가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전체 공직자 중에서 수적으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은요, 특정직 공무원입니다. 그 특히 교육 공무원이 많고요. 그래서 수적으로 는 이제 특정직 공무원이 다수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항상 논의되는 그 1인당 공무원 수가 우리나라가 OECD 국가들의 평균 값보다 더 적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는 작은 정부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에는 상당히 많은 그 오류가 좀 함정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우선 이 통계에는 우선 그 공기업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사실상 그 사회보장 부분을 포함하면은 그러니까 정부 재정 지출 면에 있어서도 우리나라가 그렇게 그 OECD 평균값보다 낮은 수준은 아니에요. 정부 부분이. 그래서 이 사회보장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 공기업 부분을 포함시키지 않고서 얘기한다라는 게 상당히 문제입니다. 사실상 우리 여러 가지 그 개인의 사회복지 부분을 그 개인 또는 어떤 그 가족 단위에서 이렇게 해결하도록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그것도 사회적 공공 서비스로서 정부가 해야 될 건데, 그런 것을 상당히 제공하지 않고 있는 차원에서 그냥 그 획일적으로 우리나라 공무원 수가 평균적으로 선진국에 비해서 적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작은 정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상당히 전제 오류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들 이 우리나라 국가공무원의 분류 체계를 정확히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러한 공직 분류를 하는 방법은요, 계급제하고 직위분류제, 두 가지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계급제 전통입니다. 그래서 1급부터 9급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직군, 행정직군, 기술직군 이렇게 나누지만 각 직군별로도 다 1급부터 9급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구직 부분도 다 이게 사실상 계급제 체제 하에서 연구관, 연구사 이렇게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 클래스 중심입니다. 계급 중심이고요. 시쳇말로 우스갯말로 계급이 깡패다 이런 말도 합니다. 그 공무원 체제에서는 계급이 그 무엇보다도 우선시되는 그런 그 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고위공무원제를 채택해서 고위공무원에 있어서의 1상급 안에서는 그 1상급의 그 구분을 허물고 없애버리고 직위 중심의 그런 관리 체제를 나갔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이 완전히 관념적으로 없어진 건지 그거는 다시 재검토해 볼 문제다, 이렇게 하는 것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계급제를 기반으로 하고요, 거기에다가 직위분류제적 요소를 일부 혼합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계급제를 폐지하고 직위분류제로 갔다, 이렇게 잘못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어, 계급제는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직위분류예요. 사람. 직위분류제는 직무를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직무. 직무와 직위입니다. 직위는요, 그 직무를 관장하는 자리를 직위라고 하고요. 직무는 어떤 임무의 난이도와 책임도, 곤란도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 사람이 담당하기에 가장 적합한 업무의 양, 범위, 내용 이런 것을 설정한 거, 이것이 직무입니다. 이게 영어로 이제 job이라고 그러고, 이걸 그런 직무를 담당하는 자리를 포지션이라고 합니다. 그 때문에 이건 어떤 사람이 해도 동일한 아웃풋을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철도 건널목에서 하루에 이게 그 차단기를 올렸다 내렸다 주기적으로 하는 일, 그거는 직무입니다. 직무예요. 그 일의 내용은. 그리고 그 일을 하는 사람, 철도 건널목 관리원, 그건 포지션, 직위입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직무와 직위는 사실상 같은 차원의 개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러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공직을 전체를 분류하는 것이 직위분류제입니다. 이에 대해서 계급제는 사람을 중심으로 합니다. 사람이 갖고 있는 요소가 다 다르죠. 우선 성별이 다르고요, 나이가 다르고요, 그다음에 가지고 있는 경력이 다르고요, 학력이 다르죠. 등등 출신 배경들이 다 다릅니다. 그 다음에 기술적 요인도 다 다르고요, 지식도 수준도 다 다르고요. 갖고 있는 거죠, 사람이 자기가. 어떤 거는 뭐 선천적인 것도 있고 후천적으로 자기가 취득한 것도 있고요. 이런 사람마다 다 급이 있는 거죠. 우리가 한우 고기도 뭐 2+에서부터 쭉 급이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람도 급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클래스입니다. 이 클래스를 구분하는 방법은 이제 막시즘의 방법이 있고요, 막스 웨버의 방법이 있습니다. 막시즘은 이제 그 생산 양식을 구성하고 있는 생산 기술이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 자본가와 프롤레타리아 계급으로 나누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 생산 요소를 자기가 사용하는, 구입하는 자, 즉 자본의 소유자죠. 그거를 자본가라 그러고요. 자기가 생산 요소로서 노동력을 파는 자, 그걸 프롤레타리아, 노동자 계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산 수단을 소유하느냐 소유하지 못하느냐에 따른 차이로서 계급을 나누는 것, 즉 경제적 기준으로 해가지고 나누는 게 전통적인 그 막시즘에 의한 클래스의 구분인데,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기준은, 이 클래스의 기준은 사회 경제적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생산 수단을 소유하느냐 마느냐라는 것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기술과 지식, 학력, 경력 같이 이런 그 개별적으로 사람에게 체화된 이런 그 내장된 그런 요소들을 가지고서 그 등급을 매기는 것이 이 클래스입니다. 이것이 막스 웨버에 의한 사회 경제적 계급입니다. 우리가 이 공직을 분류할 때 계급제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막스 웨버가 얘기한 사회 경제적 기준을 한 클래스를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이 클래스별로 어떠한 그런 그 자격 요건들을 갖고 있는 사람은 몇 급, 또 어떠한 자격 요건을 갖고 있는 사람은 몇 급, 이런 식으로 각 계층별로 자격 요건들을 다 설정을 해가지고 그 자격 요건에 맞는 사람들을 갖다가 배치하는 것, 이것이 계급제의 기본 아이디어죠. 이에 반해서 직위분류제라는 것은 각각의 여기에 하나하나가 갖고 있는 잡을 분석해내고요. 잡을 분석을 해내면은 여기에 대해서 포지션이 나옵니다. 이 포지션이 갖춰야 될
요건이 있습니다. 이 포지션을 내 배치돼서 여기 포지션에 담겨져 있는 잡을, 즉 직무를 수행하려면 어떤 기술이 필요하고 어떤 자격, 그 다음에 어떤 그 지식이 필요하고 어떤 성격적 특질이 필요하고 이런 그 여러 가지 인적인 사람이 갖춰야 될, 직무를 수행해야 될 사람이 갖춰야 될 그런 그 자격 요건, 우리가 requirement라고 하거든요. job requirement입니다. 그 일을 수행하게 되기에 필요해야 될 자격 요건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뭡니까 그 통역을 하는 직무다. 통역을 하는 직무다. 그러면 job requirement는 뭐가 되겠습니까? 언어 능력이죠. 언어 능력. 그죠? 언어 능력이죠. 예, 그 언어 능력은 학력이나 기술 지식과 학력과 상관없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대학에서 어떤 그 학위를 할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그 대학에서 전공을 하지 않았더라도 얼마든지 자기가 뭐 비링구얼한 그런 그 기술을 능력을 습득을 했더라면은 그걸 충족하는 것이고요. job requirement가 되는 겁니다. 그런 언어 능력이요. 예, 이런 언어 능력과 같은 그런 requirement들을 포지션들이 다 그 설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job requirement를 갖고 있는 사람을 여기다가 배치를 하면은 그런 requirement를 갖춘 사람은 홍길동에도 있고요, 갑순이도 있고 철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홍길동이든 갑순이든 철수든 누구를 갖다가 이 포지션에다가 배치를 해도 동일한 아웃풋이 나올 것이다 라고 기대하는 거, 이것이 직위분류제의 기본 아이디어예요. 예. 그러나 계급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계급제는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 물론 여기 등급별로 등급이라는 것이 설정됩니다. 등급. 각각의 등급들이 다 있어가지고요. 그 등급에 사람의 계급들이 있는데 이 등급에 맞는 사람을 배치했을 때, 홍길동이를 배치했을 때 하고요, 갑순이를 배치했을 때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왜? 홍길동이하고 갑순이가 비슷하긴 하지만 이러한 기술, 지식, 학력 이런 면이 동일할 수는 없거든요. 그랬을 때는 더 우월한 컴피턴스와 이런 그런 요소들을, 스킬들을 갖고 있는 사람이 더 우월한 성과를 낼 것이다 라고 기대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계급제의 아이디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사람들이 그런 소양을 더 많이 갖출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그게 아니에요. 직위분류제에서는 각 직무를 세밀하게 진단해가지고 직무 중심으로 해가지고 job requirement를 뽑아내고요, 거기에 이것을 갖추고 리퀘어먼트를 충족한 사람을 배치하느냐 마느냐, 이것이 인사관리의 핵심이다. 이게 직위분류제와 계급제의 핵심적인 차이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계급제와 직위분류제의 장단점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이해하시기 바라고요. 계급제는 상당히 융통성이 있죠. 사람 중심의 관리이기 때문에. 그러나 직위분류제는요, 상당히 그 경직적입니다. 대신 그 기회균등을 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좀 민주적일 수가 있죠. 자, 영국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계급제가 발달돼 있고요, 신분제가 발달돼 가지고 산농공상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농업체제가 많이 발달됐던 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왕정체제가 발달됐던 나라에서는 계급제가 성립되어 있는 거죠. 우리나라와 달리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직위분류제인데요. 직위분류제는 기본적으로요, 이 구조기능주의를 기반으로 하거든요. 여기와 우리가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의사가 한 달에 버는 돈하고요, 평균적으로 받는, 그 다음에 택시 기사가 한 달에 버는 돈이 다를 것입니다. 그리고 편의점 알바생이
알바하는 사람이 한 달에 버는 돈이 다를 것이다 이거죠. 같은 시간을 노동을 했을 때. 그것은 왜 그럴 거다라는 거죠. 다 노동에 따른 수입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랬을 때 이 구조기능주의적 관점은요, 구조와 기능에 따라서 보수가 결정되는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즉 이건 뭐냐면은 사회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구조물이고요. 그 구조물 내에서 시스템입니다. 그 시스템 내 각 안에는 하위 시스템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 하위 시스템은 전체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서 필요한 기능들을 부분적으로 필요한 기능들을 다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기능을 수행하는데요, 각 부분들이 기능을 수행하는데 그 기능의 수행에 대한 대가로서 보수가 주어지는 것이거든요. 의사는 사람을 고쳐야 되는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고요. 택시기사는 사람을 실어 나르는 그런 직무를 수행하는 거죠. 편의점 알바는 물건을 팔고 정리하는 그런 직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같은 서로 다른 직무인데 같은 시간에 노동을 하면서 왜 누구는 한 달에 2천만 원 벌고 누구는 하루에 한 달에 90만 원 받냐 이거죠. 그 차이가 왜 발생해야 되느냐? 같은 노동 시간의 길이 하에서 왜 발생하느냐에 대해서는 구조기능주의 접근법은 이렇게 합니다. 기능이 갖고 있는 속성이 있다는 거죠. 그 속성을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냐면은 난이도와 희소성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난이도라는 거는 그 기능이 편의점 알바의 기능과 의사의 기능과 사람을 고친다라는 그 질병을 치료한다는 그런 직무의 난이도가 차이가 있다는 거. 어려운 거. 어떤 게 더 어렵냐 쉽냐 하거든요. 여러분이 봤을 때 어떤 게 어렵습니까? 편의점 알바의 직무가 더 어렵죠? 그렇게 이해하십니까? 예. 자, 편한 대로 이해하시고요. 자, 그런 난이도의 차이들이 다 발생하고요. 예. 희소성이라는 것은 그런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사회적으로 몇 명이 이 시장 내에 노동시장 내에 몇 명이나 있냐라는 거죠. 예, 일반적으로 난이도가 높으면 희소성이 높다고 볼 수 있는데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예? 희소성을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경우도 있죠. 예를 들어서 뭐 변호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합니까? 변호사 선발 인원을 법으로 딱 정해가지고 정부가 인위적인 진입의 장벽을 쳐놓으면은 희소성이 상당 부분 발생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난이도가 높고 희소성이 굉장히 높으면, 희소성이 높다는 건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그걸 공급할 수 있는. 이게 적으면은 더 높은 보수를 줘야 돼. 그 기능에 대해서 더 높은 보수를 줘야 된다. 예? 난이도가 낮고 희소성이 적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보수를 적게 줘야 된다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구조기능주의의 아이디어예요. 자, 이런 구조기능주의는 어떻습니까? 그 기능을 중심으로 해서 사회적 가치 배분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아이디어가 과학적 관리법의 기본 그 아이디어하고 서로 맞닿는 것이고요. 그런 과학적 관리법의 그런 그 직무 분석 기능, 직무 분석이라든가 이런 그 방법에 의해서 이런 그 공직을 분류하는 체제, 이것이 직위분류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왜 직위분류제가 발달됐느냐 하는 거, 이런 그 과학적 관리법과 구조기능주의적 사고방식 이런 것에 기인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 여러분들 그 직위분류제와 관련해 가지고 관련 개념들 정확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직위에서부터 그 직무 등급까지 나와 있는데요. 우선 직위분류제에서는 계급이라는 클래스라는 개념이 없어요. 대신 뭐가 있냐면 그레이드가 있습니다. 등급. 예. 그러니까 계급제는 클래스고요. 직위분류제는 등급, 그레이드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예. 그레이드와 클래스의 차이는, 클래스는 인적인 속성을 갖고 있어요. 그레이드는 그냥 수준의 차이일 뿐입니다.
예, 우월하다라는 개념이 없어요. 우월하다는 개념이. 그러니까 보수가 200만 원을 받냐 180만 원을 받냐 라는 차이로 보수의 차이를 나눠놨을 때 보수 200만 원을 받는 것이 보수 180만 원을 받는 것보다 더 우월하다, 더 중요하다, 이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돼요. 여기서 구조기능주의의 아이디어에서는 난이도와 희소성에 따라서 그 기능에 대해서 대가를 더 준다고 했을 때 어떤 의사가 예를 들어서 대통령한테 보수를 난이도와 희소성이 굉장히 높아가지고 대통령이나 장관한테는 연봉 한 달에 2천만 원을 주고요. 그 다음에 그 청소부 우리가 공무원 중에서 청소부가 있습니다. 청소를 하나 하거나 건물을 관리하는 그런 공무원에게는 난이도와 희소성이 굉장히 낮아가지고 한 달에 120만 원의 월급을 준다 그래가지고 대통령이나 장관의 일이 더 가치 있는 일이다, 더 우월한 일이다, 이게 아닙니다. 이거는 직위분리제하에서는 등급일 뿐이에요. 등급. 더 2천만 원을 받는 등급이고 건물 관리는 120만 원을 받는 월급에 받는 등급일 뿐이다 이거죠. 예. 그 때문에 인적인 요소를 가지고 구분하는 것이 아니죠. 예. 자, 이런 등급이 있는, 이 횡적으로 등급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횡적 등급 안에서 직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요 직급이. 요 안에서 직급들이 있습니다. 이 직급은 보통 이제 직렬하고 맞물립니다. 직렬이나 직류하고 맞물리는데요. 우리가 이 종적인 분류에서는 가장 좁은 게 직류입니다. 원래는 이제 직렬하고 군이 있거든요. 종적으로 구분하는 게. 그랬을 때 좀 더 전문화를 시킨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도입한 게 이제 직류라는 개념이고요. 그래서 직군 이 가장 크고요. 직렬, 직류 개념입니다. 수직적인 분류입니다. 수직적으로. 그다음에 수평적으로 매긴 건 등급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전통적으로 계급제를 채택하다가 직위분류제적 요소를 도입하면서 직무등급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했습니다. 직무등급이요. 직무등급은 상당히 좀 폭이 넓은 이런 에서의 동일 수준을 얘기합니다. 자, 직위분류제의 수립 절차는 여러분들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오는 그런 포인트니까요. 정확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그 직무조사하고 직무분석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시고요. 직무조사라는 것은 직무가 이제 각각 포지션들이요. 포지션이 배치돼야 될 그런 그 잡의 내용, 즉 직무가 무엇인지를 쭉 알아내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직무가 어떠한 내용을 갖고 있는지 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것, 이것이 직무 분석입니다. 그래서 이 직무 분석, 직무조사와 직무 분석을 거쳐서 이제 직무 기술서들이 나오거든요. 어떤 직무들이 다 뭐다라는 세부적인 디스크립션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직무 해설서들이거든요. 그것은 이제 보통 이 조사자가 각 직위의 위치에 있는 그런 점직자들로 하여금 그런 것들 인터뷰라든가 설문조사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쭉 자료 분석을 통해서 직무기술서하고 직무명세서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서 이제 평가 작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직무 분석, 그러니까 직무 조사하고 직무 분석을 통해서 뭘 만들어내냐면요, 이 직렬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류, 직렬, 직군을 종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고요. 이 직무 평가를 통해서는 등급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걸 정확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직무 평가의 방법으로는요, 우리가 크게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서열법, 분류법, 점수법, 요소비교법이요. 이 방법을 여러분들이 조금 정확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각 직무가 무엇이냐, 직무가 어느 수준이냐, 그러니까 책임도와 난이도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직급이나 등급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서열법은 이 소위 말해서 어떤 조직 내에 있는 직무들을요 쭉 이렇게 나열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자료를 이렇게 조사를 해서 설문지를 배포하고 뭐 하는 일, 그런 직무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럼 그것을 통계적으로 분석하는 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분석 결과를 공표해서 홍보하는 일,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문제점을 발굴을 해가지고 의사결정을 하는 일, 이렇게 쭉 직무들을 나눠가지고는요 주관적으로 결정하는 겁니다. 어떤 것이 더 곤란도와 책임도가 더 높은 것이다, 낮은 것이다 라는 것을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그렇게 얘기하죠. 뭐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곤란도와 책임도가 더 높은 거기 때문에 이렇게 직무의 중요도를 올려놓고 단순히 자료를 이렇게 수집하거나 뭐 이러는 것들은 곤란도와 책임도가 낮은 것이다, 이렇게 주관적으로 평가를 하죠. 그것은 이게 어떻게 뭐 사회적 어떤 통념하고 상당히 맞물린 문제고요. 그렇게 해서 직무를 평가하는 거, 이것이 서열법입니다. 상당히 주먹구구식 방법이고 주관적인 방법이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이 직무의 어떤 그 등급의 차이를 결정하는 것이 명확하지 않은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직무의 수가 굉장히 많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주먹구구식으로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거죠. 다음은 이제 그 분류법인데요. 이 분류법이라는 거는 먼저 등급을 먼저 나눠놔요. 분류법은 이렇게 등급을 설정합니다. 등급을 예를 들어서 6등급, 5등급 쭉쭉쭉 해서 1등급 이렇게 해가지고요 직무의 등급을 먼저 설정합니다. 그래서 각 등급별로 갖고 있는 요소들을 쭉 이렇게 추출을 해요. 그래서 그 직무들을 가지고 여기서 조사된 직무기술서와 직무 명세서들이 있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이 직무들을 가지고 여기다 쭉 배치하는 작업을 쭉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 서열법하고 조금 다른 점은요, 서열법은 직무들끼리 가지고서 주관적으로 이렇게 등수 매기는 것이거든요. 이에 반해서 분류법은 먼저 등급을 이렇게 설정해서 등급별 가지고 있는 등급을 설정한 그 이유들을 쭉 나누고요, 직무들을 가지고 여기다가 쭉 갖다 깨 맞추는 이런 작업을 하는 겁니다. 조금 뭐 서열법보다 조금 난 것 같긴 하지만 뭐 주관적인 면이 상당히 많이 좌우된다라는 점에서는 비슷하고요. 분류 기준도 상당히 애매모호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점수법은 이제 이 직무를 다시 이 직무에 대해서 평가 요소로 쭉 구분해요. 평가 요소들을 나눕니다. 평가 요소가 어떤 직무 요소가 해가지고 여기다 점수를 부여해요. 각. 그래서 점수를 합산합니다. 몇 점 이렇게. 그래서 몇 점이 되면은 몇 등급이다, 몇 등급이다 이렇게 갖다 대는 거예요. 이것이 점수법입니다. 조금 더 진일보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좀 객관적으로 이게 평가 요소별로 이렇게 평가해 가지고 점수를 부여해서 하기 때문에 좀 명확한 면이 상당히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평가 요소들이 어떤 건 무조건 획일적으로 몇 점씩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상 중요한 평가 요소가 있고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것이 있는데 획일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좀 이 점수가 좀 이렇게 객관적이지 않은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실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개선한 것이 이제 그 요소 비교법입니다. 요소 비교법은 이렇게 점수로 하질 않아요.
기준직무라는 걸 선정해요. 기준직무. 키잡입니다. 예. 기준직무를 예를 들어서 값을 직무에서 직무값을 설정합니다. 직무값을 예를 들어서 기준직무를 해가지고 가장 중요한 직무입니다. 100이라는 걸 선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100은 하나의 보수예요. 보수. 예. 그러니까 이거는 점수가 아니라 임률입니다. 임금률이에요. 보수를 얼마를 줘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직무를 기준직무로서 선정해가지고 임금률을 설정하고요. 이 기준직무가 갖고 있는 요소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직무들하고 비교합니다. 이렇게 다른 직무라고 쭉 이렇게 비교해 나가요. 그래서 기준직무하고 비교해서 이 직무는, 다른 직무들은 이 요소와 어떤 점들을 갖고 있고 어떤 점들을 갖추지 않고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직무값, 즉 여기 임금률하고 비교해가지고 각 직무들의 임금률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 임금을 가지고서 등급에다 갖다 넣는 겁니다. 여기다가 임금이 많으면 등급이 높은 거예요. 예, 이렇게 하는 것이 요소 비교법입니다. 상당히 좀 가장 이 네 가지 방법 중에 가장 정밀화되어 있고요. 비교가 굉장히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렇게 설정이 돼서 비교가 쉽습니다. 그리고 점수는 상당히 주관적일 수 있는데, 임금률이라는 거 우리가 현재도 어떤 잡을 하고 있으면 얼마를 보수를 준다라는 게 현재 실생에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참고로 해가지고 이렇게 임금이 많이 이렇게 책정이 돼서 기준값도 설정이 돼가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상당히 적용했을 때 용이한 정도가 높습니다. 예. 그런데 굉장히 이제 하는데 이제 복잡하죠. 이제 임금을 가지고 해야 되니까 상당히 이 산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라는 거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여튼 이 네 가지 직무평가 방법들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직무평가는 왜 한다고요? 예, 보수 수준을 결정하는 겁니다. 보수 수준이요. 핵심입니다. 예? 이것을요, 각 등급을, 직무들이 소속할 등급을 결정을 해가지고요. 예? 직무급이라는 걸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위분류제의 핵심은 뭐냐면은 직무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직무들을 중심으로 해서 직무들의 난이도와 곤란도, 책임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등급을 설정해서 그 난이도와 곤란도가 같은 수준이면 비슷한 동일한 보수가 책정되도록 하자라는 게 직위분류제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니까 동일노동, 동일보수, 예, 동일노동, 동일보수의 원칙을 하자라는 것이 직위분류제입니다. 예, 그러니까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안전행정부에서 내부에서 인사관리 담당하는 공무원이 있어요. 그리고 저 산림청 안에서도 인사관리를 하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비슷한 내용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면은 같은 수준의 직무 등급에 속하게 되는 것이고요. 동일노동이기 때문에 보수도 서로 다른 기관에 있지만 보수를 같이 줘야 된다. 이것이 직위분류제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예, 이런 직위분류제를 가지고서 어떻게 더 공무원들을 배치를 더 효율적으로 해서 이 개인의 목표하고 조직 목표를 더 이렇게 통합해 나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직무 설계라고 합니다. 이 직무 설계의 아이디어는요, 특히 인간관계론에서 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관계론에서는
과학적 관리법하고 달리 개인의 어떤 사회적 욕구,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사회적 욕구의 강도에 따라서 사회적 욕구가 어느 정도 충족되느냐에 따라서 직무의 성과가 결정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 직무 설계를 통해 가지고 개인이 자기 그 직무에 대한 만족감이라든가 그 다음에 조직에 대한 그 몰입도 이런 것들을 증가시키도록 이렇게 설계를 해서 조직 전체의 목적을 달성해야 된다라는 그런 그 관리 전략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Y론적 관점에서 직무 설계는 강조되는 것입니다. 특히 그 현대적 직무 설계 이론에서는요, 우리가 강조하는 것이 그 올드맨하고 해크맨, 올드햄과 해크맨에서 주장된 그 직무 특성 이론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직무 특성 이론은 이 직무가 갖고 있는 변수가 있습니다. 직무 변수, 직무의 특성 변수예요. 그러니까 직무가 우선 기능이 단순하냐 복잡하냐, 단순성, 복잡성, 다양성 이런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과업이 정말 어떤 그 특정한 아이덴티티가 있냐 없냐, 그 다음에 과업이 중요도가 낮냐 높냐, 그 다음에 과업이 어떤 것에 그냥 종속되어 있느냐 아니면 스스로 수행할 수 있는 거냐, 그리고 성과가 이렇게 돌아오는 업무냐, 이런 게 등등의 기준에 따라서 다양한 그 이 독립 변수가 설정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그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인데요. 과학적 관리법에 의하면은 이러한 변수들이 성과에 영향을 미칠 때 그냥 이 구조만 잘 설정하면은 직무만 정확히 분석을 해가지고 이 job requirement를 갖춘 사람에게 배치만 하면 된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성과가 올라간다. 이게 과학적 관리법인데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직무 특성 이론은 여기에 매개 변수가 작용한다라는 겁니다. 매개 변수는 뭐냐면 인적 특성이라는 거예요. 인적 특성. 사람의 이 직무 수행자의 그 심리 상태고요. 이 심리 상태는 이 과업에 대해서 어떤 그 의미감 있는 경험이라든가 그 다음에 책임감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인적 특성들이 매개 변수로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그 인적 특성들, 즉 만족감이라든가 책임감, 의미감 이런 것들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이런 직무 변수를 설계해야 된다라는 것이 직무 특성 이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무를 이제는 직무 분석과 평가만 가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직위분류제가 한 단계 더 나간다라는 거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런 직무들을 가지고서 직무와 관련된 변수들을 인간의 그 직위 수행자들이죠. 그 직위자들하고의 그런 인적 특성들을 결합시켜 가지고 설계를 해야 된다라는 거. 이것이 직무 특성 이론의 기본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현대적 인사행정은 이처럼 인적 자원관리 전략에 의해서 직위분리제를 넘어서 더 나아가 그런 어떤 그 직무 충실화 또는 직무 확대, 더 나아가 임파워먼트, 권한 부여 이런 쪽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그 인사행정에 있어서 중요한 공직의 분류 체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